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차입니다. 네, 오늘 지금 물론 두 분밖에 안 오시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두 분이니까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고교학점제 두려움 대신 기회로,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시행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이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실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로 학기를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머님께서도 중3 자녀를 두신 분이 그죠? 네.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 실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하나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지도를 했었고요. 옆 동네에 위치한 선정고등학교라는 곳에서도 똑같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가 그 과목만 지도를 한 게 아니라 벌써 제가 올해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 지가 거의 한 만 7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컴퓨터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수업을 하다가 이제 입시 컨설팅 쪽으로 같이 이제 겸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만 7년이 된 건데, 그러던 찰나에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항상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컨설팅을 오면 학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 학생 친구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잘 만들어진 건지, 학생의 질문은 내 생기부가 잘 만들어진 건지, 정말 이런 자사특목고의 친구들의 생기부랑 그 다음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일반고인데 이 차이가,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저도 겪던 찰나에 좋은 인연이 되는 분을 만나서 하나고등학교라는, 혹시 하나고등학교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세요?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가 아니라 탑입니다. 탑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탑 5에서 탑 10을 발표를 하는데, 전사고나 그냥 광역자사고나 일반고 중에서도 서울대를 얼마만큼 많이 보내냐, 서울대 기준으로 항상 순위 랭킹을 매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고가 매년 1위 또는 2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 2위를 다투는 학교가 지금은 하나고등학교랑 용인외대부고, 이 두 학교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울권에서는 이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이긴 하지만 되게 특이하게 서울권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용인외대부고는 전국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지만 하나고등학교는 서울권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최상위권 친구들, 중학교에서 정말 난다긴다 했던 친구들만 오는 곳이 하나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고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님들은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고등학교 입학하면 서울대를 무조건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난다긴다는 자사고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 아이들의 생기부를 제가 직접 작성해주고, 제 과목의 세트, 그 다음에 수행평가, 지필평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정규 선생님처럼 제가 똑같은 업무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1년 정도 하나고에서, 지금 3년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2월 달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일반 고등학교인 선정고등학교라는 곳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반고의 친구들이랑 이런 진짜 난다긴다는 이런 자사고의 친구들의 학업 태도와 세특의 차이가 드러나긴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으니까 저는 좀 스파이가 돼보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얘네는 많이 하지, 자사고 애들은 일반고는 얘네에 비해서 뭘 덜 하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출근했을 때 항상 메신저로 오늘 학교에서 뭐 한다, 이번 주에 뭐 한다, 다음 달에 뭐 한다, 공지문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제 카톡으로 항상 보냈어요. 이런 거를 항상 비교 대조하려고, 실질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런 자사고랑 일반고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비교 대조해 보려고 그런 식으로도 해봤고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생각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내는 건지, 어느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시키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많이 캐내려고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게 있다. 제가 오늘 설명회를 듣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긴 했었는데 혹시 어머니께서도 고교학점제나 이런 거나 혹시 아니면 이런 설명회나 이런 거 혹시 좀 많이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 정말요? 다 고교학점제였던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고교학점제의 얘기는 워낙 뭐 방송사나 또는 유튜브에서도 워낙 많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라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은 앞서 제가 여기다 설명글을 써놓았듯이 개념은 학생이 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그래서 과목 출석률이 무조건 3분의 2 이상 출석이 되어야 되고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어야만이 한 과목당 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굉장히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요.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글을 써놓은 건데요. 뭐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 고교학점제 중에서 도대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를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준비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요. 보통 교과가 큰 뿌리가 있다면 세 가지의 나뭇가지로 그냥 가지로 뻗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 과목, 세 가지의 가지는 첫 번째 공통 과목, 두 번째 일반 선택, 세 번째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특목고 애들만 해당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고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랑 공통 과목은 다 등급이 나왔던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A, B, C D, E로 다 나왔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 탐구, 실험 이거는 자사, 특목고, 다 일반고 다 포함해서 1학년이라면은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되면서 변경된 점은 딱 하나죠. 일단은 크게 보았을 때는 공통 과목은 유지하되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추가가 됐죠. 융합 선택.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점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자사, 특목고, 일반고 친구들 다 똑같이 듣는 과목인데요. 근데 2015랑 2022에서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어, 영어, 수학이 예를 들어서 2022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공통 국어, 뭐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그래서 1학기 때는 예를 들어서 공통 수학 1, 그 다음에 2학기 때 공통 수학 2, 국어 1, 국어 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가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요. 그냥 2015 애들은 현재 고2 애들이죠. 현재 고3 친구들이랑 걔네 거 생기부를 보게 되면 그냥 1학기 국어하고 1500바이트가 작성이 됩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현재 고1 친구들 거는 예를 들어서 공통 국어 1, 1학기 거 작성이 되고 1500바이트 작성되고 그 다음에 공통 국어 2, 1학기, 2학기 거가 작성이 됩니다. 즉, 한 학년에 한 과목당 3000바이트가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은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요. 또 단점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다가 발표한 내용을 따르자면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의 응용을 위한 과목들로 개설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의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들을 보면 원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사특목고에 많이 개설이 됐던 과목들이 이제는 일반고 친구들도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자 보면요. 이게 또 가장 대표적인 큰 변화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신 평가 방식 변화의 주요 내용 중에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됐고, 절대평가 A부터 E, 그 다음에 상대평가 석차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같이 병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수령, 서수령 평가가 강화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요, 고1 친구들, 실제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수행평가도 보면요, 현재 고2 애들까지만 봐도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영어에서 수행평가가 대부분 뭐 세특에 막 진짜 신경 안 써주는 학교들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퀴즈 맞추기예요. 퀴즈 맞추기. 수학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하를 배웠다. 그럼 기하에 대해서만 퀴즈 맞추는 게 수행평가인 겁니다. 근데 과연 그 퀴즈를 맞춘 거에서 물론 100점을 맞아야죠. 그래야만이 지필평가에는 지필평가 60%, 수행평가 4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야 지필평가에서 점수가 조금은 모자라도 점수를 많이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점수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쉬운 수행평가들이 실질적으로 세특에 드러나지는 부분에서는 쓸 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지만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게 아마 학교마다 다 실시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세특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는 각 교과목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은 퀴즈를 맞추는 단답형의 그 수행평가가 아니라 지금처럼 논수령, 서수령으로 나와지는 수행평가가 계속적으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채점하기 힘들고 문제를 내는 것도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힘들겠죠. 교과 내신도 챙겨야 되고 이런 수행평가도 열심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의 산출 방식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은 1등급이 4%가 존재했고요. 4%까지만 인정이 되고 2등급에서는 5%부터 11%까지만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1등급이 10%까지 늘어나게 됐죠. 2등급 같은 경우는 34%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즉 결국에는 과거에는 2015에서 4등급 받을 친구들이 현재는 2등급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오게 돼버리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1등급과 2등급 구간 사이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했던 친구들은 다 1등급을 맞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9등급으로 병기가 되었을 때는 나의 등급이 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래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일반고 가면은 정말 많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아예 손을 놔요. 왜냐면 이미 성적표에 찍혀 있는 게 5, 6, 7이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자괴감이 오고 좌절감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숫자로 보이는 거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에 있어서 자괴감이 많이 빠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완화가 된 만큼 내신 경쟁은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1등급 인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가 아직도 미지수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1등급, 그러니까 1.5 이내 범위로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권으로 대학이 진학이 가능하지만 2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 15개 대학 중에 마지막에 숙명여대거든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여기까지인데 1.5 이상으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건동, 홍수까지도 지원이 힘들 거다. 이렇게 현재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된다는 점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석차 등급을 산출 방식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1등급이 10%만큼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160명이다.
1학년의 친구들이. 그러면 10%면 16명이죠. 그래서 16등까지가 1등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54등까지 38명이 2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저는 좋은 취지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리 뭐 등급이 많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늘어났다라고 해도 충분히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거만큼은 좋은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제가 단순하게만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뒤에 가서는 계속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정도는 이게 고교 학점제다라는 식으로 그냥 맛보기 식으로만 지금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또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지금 이 수시 전형인데 수시 전형에서 2024년도 기준입니다. 서울대부터 숙대까지 상위 15개 대학교를 제가 수시 인원 비율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서울대는 교과가 지금 제가 하이픈 처리해놨죠. 제가 서울대를 하이픈 처리해 놓은 이유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시는 크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는데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거 한 개만 존재하게 된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하나는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나는 일반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전형이고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고의 친구들은 다 지역균형으로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일반 전형은 자사특목고 이런 친구들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친구가 일반 전형에 지원했다.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좀 힘들다, 버겁다 라고 해서 등급은 높으니까 지원했을 때 대부분 1차까지는 합격은 합니다. 2단계 면접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서 1차까지는 합격은 하지만 대부분 거의 10의 9이 2차에서 다 떨어집니다. 면접에서 그냥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붙기가 굉장히 힘들다. 네, 이거는 서울대 그냥 제가 하이픈 처리해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요. 지금 15개 대학에서 서울 총 인원이 맨 마지막에 보면요. 5,817명을 선발을 하게 되죠. 비율이 12.7%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같은 경우는 얼마큼을 선발하고 있죠? 17,735명, 즉 38.7%만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 비율이 굉장히 높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전형입니다. 원래부터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에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교과에서 5,817명을 지금 선발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의 수가 대략 2,373개가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 수를 3학년 학생 수를 20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3학년의 학생 수가. 자, 그러면 2024에서 수도권의 교과 모집, 교과 전형에서 모집했던 인원이 약 27,13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줄여서 아까 제가 위에 보여드렸던 상위 15개 대학에서 교과 모집 인원이 약 6,000명을 선발을 했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1등급이 몇 프로까지 1등급을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죠? 10%. 고교학점제에서는 10%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0%니까 200명의 10%면은 몇 명이죠? 네, 20명입니다. 20명. 자, 그러면 20명 곱하기 2373개, 2373을 곱하면요, 47,460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1등급의 인원이 물론 얘네가 다 올 1등급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가정해보면 저렇게 47,000명이 1등급을 받는 인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교과 모집 인원이 27,000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더 줄여서 15개 대학에서는 교과 모집 인원이 약 6,000명입니다. 근데 이 47,000명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줄을 세울 거죠?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 성적표에 나와 있는 등급을 가지고 각 대학교별로 환산하는 내신 산출 방식 토대로 아이들을 줄 세워서 뽑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6,000명만 뽑는데 15개 대학교에서는 1등급의 인원이 47,000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앞으로는 더욱더 교과에서 1등급만 맞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올해 고3 친구들이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고2 애들도 얘네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받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으로는 교과 전형에서 1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100% 교과 선발을 안 하고 서류 평가를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여기 지역으로 더 내려와서는 경북대, 이렇게 교과 100%로만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1등급만 오로지 다 맞았다 해가지고 나 무조건 고려대 가는 거네, 한양대 가는 거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서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70%, 그 다음에 서류평가 30%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진로에 맞춰서 내 생기부 서류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등급이 높다 한들 상위권의 대학이 진학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에도. 그래서 이런 상위권의 교과 전형이 지금부터도 이렇게 서류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고교 학점제 아래에서 얘네가 먼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인원들이 1등급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얘네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줄을 세우지? 대학들은 이거를 몇 년 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당연히 교과 전형에도 서류 평가를 당연히 반영을 하는 상위권의 대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건 당연히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등급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도 같이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등급도 보세요. 56,925명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56,925명은 2등급의 친구들도 원래 같았으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라인이 2점 초반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뭐 자연계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점 초반이면은 그래도 상향으로는 그래도 중경외시도 다 지원해 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원은 저만큼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2등급으로 벗어나는 순간. 네. 그래서 무조건 1등급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등급으로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부터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저도 오늘 계속 그랬고, 2등급으로 밀려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권 15개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친구의 성적표입니다. 어머님들이 이 성적표를 보셨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거 영어만 볼까요? 영어랑 통합사회, 이 친구 1학년이니까 영어랑 통합사회 이 두 과목만 한번 볼게요. 2등급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친구가 1, 2, 1, 2, 2, 2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친구의 그러면은 뭐 등급의 평균이 뭐 1점 후반이나 뭐 2점 초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때요? 이 친구 수시 원서 접수 잘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1.5에서 2점 초라고 가정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랑 학부모님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일단은 나 망했다, 나 1점 후반에서 2점 초네, 나 연고대 못 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원점수예요. 이 친구는 95점인데도 2등급을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어머님들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학교의 학업 역량을 보려면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준 편차가 20.1이잖아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냐 이거거든요. 그럼 평균에 아이들이 60.3이라는 이 평균에 몰려일수록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겠죠. 이 학교의 친구들은. 근데 20.1이라는 거는 60.3으로부터 그래도 많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딱 성적만 보고 유추해 보았을 때,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일반고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95에다가 60.3이래요. 과목 평균이. 이게 시험의 난이도로 따지냐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그냥 평이한, 거의 평이했던 수준이거든요. 근데 20.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데 2등급이라는 거는 여기 학교의 특징은 그러면 하위권의 친구들과 상위권의 친구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땡땡 고등학교 가면 소위 내신 따기 쉬운 학교야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교를 만약에 들어보셨다. 그러면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이 학교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교과별 학업 성취도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준 편차도 같이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의 또 가장 특징은, 그러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라서 표준 편차가 이만큼이나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신 따기 쉽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결국엔 이런 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긴 해요.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데 가서 내신을 많이 확보하자라고 갔는데 95점인데도 2등급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대부분이 상위권은 정말 두텁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는 건데 95점인데 2등급이라면 소위 얘는 2등급을 문 열고 들어간 친구인 거예요. 2등급이 얘가 문을 열고 들어간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은 굉장히 두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등급 맞았다 해서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원점수 자체가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평가했을 때도 2등급이긴 하지만 굉장히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구나 라는 건 볼 수 있잖아요. 상위권이 두텁구나, 이 학교는. 제가 봐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은 저보다 더 잘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2점 초반이 나왔더라도 서성한 라인을 충분히 얘는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급은 이렇게 보여도 원점수 자체가 높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당연히 근데 교과 전형으로는 지원하기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일단 등급이 그래도 2등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평균 등급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교과 전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저 등급을 가지고 내신 산출을 해서 아이들을 줄 세우게 하는 전형이 바로 교과 전형인 거니까, 얘는 교과 전형은 힘들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서성한 라인까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친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되어서 1등급의 인원이 10% 비율만큼이나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2등급이나 떨어졌네, 저 멀리.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원점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 이 친구처럼 95점, 96점인데도 2등급이다?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이것을 대학교에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된 고1 친구들이 2028 대입에서 저 원점수와 저 등급을 가지고 얼만큼 보완을 해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등급은 낮게 나온다 한들 원점수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점수는 무조건 90점 이상대로 맞아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뭐 유튜브든 방송이든 또 다른 설명회 갔을 때 이런 얘기만 해요. 2등급으로 떨어지면 우리 아이 뭐 상위권 대학 못 간다. 여기에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원점수만 높이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절대 평가도 같이 병기가 된다라고 하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도 병기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제가 아까 다시 이 성적표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 성취도, 얘네도 성취도는 다 나타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성취도는 다 나타납니다. 주요 과목에서는 A, B, C로 나오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A부터 E까지 똑같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생기부가 대입에 올려간다, 원서 접수를 해서 이게 그 대학교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취도는 다 블라인드 처리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취도는 미반영입니다. 하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성취도까지도 대학에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에 제공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 보면 제 거 이걸로만 볼게요. 이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과목 평균, 수강자 수. 뭐가 빠져 있죠? 표준 편차가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준 편차 있잖아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학교의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는 표준 편차가 빠짐으로써 이 학교의 학업 역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취도를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는 저 성취도 비율 A부터 E까지 어떠한 과목에서 A가 뭐 예를 들어서 6.1%고 B가 15.9%고 C가 뭐 2.1%, D가 뭐 0.5% 이렇게 비율, 성취도 분포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표준 편차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이것마저도 반영이 안 된다면 이 학교의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도 되는지도 모르고 이 과목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도 되는지도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취도까지 무조건 반영이 된다. 우리 눈에는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표준 편차라는 거는 반영은 안 되지만 저 성취도로도 충분히 표준 편차는 통계학적으로도 충분히 다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학에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취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는 고정된 분할 점수에 따라 성취도가 산출이 됐고 고등학교에서는 고정 또는 추정 분할 점수에 따라 성취도가 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학교 때는 90% 이상, 즉 분할 점수 90점 이상이면 A인 거고요.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분할 점수 한번 오른쪽 표 볼까요? 88점인데 A네요. 그 다음에 79점인데 B고 이거는 뭐야? 뭐 기준이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여기서 설명드린 게 추정 분할 점수인 겁니다. 이거는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학교는 그냥 중학교 때처럼 고정 분할 점수로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를 주는 곳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추정 분할 점수로 A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추정 분할 점수는 누가 어떻게 산정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끼리 교무 회의를 통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설정하고 그 점수 이상이면 A를 주자. 이렇게 학교에서 회의를 통해서 점수를 설정해서 성취도가 부여받게 되는 케이스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일반고 중에 일반고에서는요, 대부분 저렇게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는 곳은 없어요. 대부분 다 고정 분할 점수로서만 활용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은 설명드리긴 했었지만, 이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성적표에 표기되는 항목들이고요. 원점 수와 성취도, 그 다음에 등급, 그 다음에 성취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표준 편차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됐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원점 수만 제공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성취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표준 편차는 알아낼 수가 있다. 이것들이 대학에서 과연 저 성취도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통계학적으로 구해낼까라는 것도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학교 아이들의 이 학생들의 얼마만큼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지금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예요. 왜냐면요, 연세대학교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방식이자 대표적인 그 명칭이 Z점수입니다. Z점수.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 강원도 어느 산골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가정해 볼게요.
걔네는 제가 이제까지 컨설팅을 하면서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 학교를 제가 봤냐면요. 28, 거의 30에 가까운 학교입니다. 그냥 이 학교는 아이들이 그냥 싹 다 공부를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공부하는 애들은 있겠죠. 그럼 걔네는 당연히 모두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만 조금만 공부하면 1등급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연대를 집어넣고 여기처럼 학구열이 뛰어난 친구들이 연대를 똑같이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당연히 유불리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는 Z 점수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너가 진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인지 아닌지 이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Z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연대처럼 Z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선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했던 현재 지금 고1 친구 1학기가 끝나서 성적표가 나왔다라고 해서 한번 보내달라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적표가 이대로 나옵니다. 이대로. 그래서 공통국어, 공통수학부터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급 수강자 수 이렇게 병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통해서 이 학교의 학업 역량을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앞으로는 고교학점제에서 2028 대입에서는 이런 학교가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서는 학업 역량을 무조건 평가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친구가 가장 아쉬운 거는 저 공통국어 같은 과목들. 등급은 제가 일부러 가려놓긴 했는데요. 86점. 저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무조건 90점 이상을 맞아줘야 됩니다. 원점수 무조건 90점 이상 확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교과목의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 전장에 보시면 제가 제 것만 볼게요. 여기 체육, 예술, 여기 사회과학, 융합선택에서는 성취도만 나오고 석차 등급은 안 나온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저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뭔데?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융합선택 과목 중에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여행지리부터 이 지속가능한 세계, 그 다음에 기후, 역사와 문화부터 융합과학, 탐구. 얘네는 등급이 안 나오고 그냥 성취도로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과탐실 과목. 요것도 등급은 안 나오고 성취도로만 표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다 등급과 성취도가 같이 병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편성이 앞으로는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특목고의 친구들처럼 이런 뭔가 심화 교과목까지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 뭐 유튜브나 방송 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같은 데 가면 항상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 과목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선택 과목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중요해요. 100%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꼭 지금 고교학점제가 되었다 해서 선택 과목이 중요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고2 친구들, 고3 친구들 얘네들도 똑같이 선택 과목이라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물론 지금 현재 고3은 끝났으니까 고2 친구들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여기서 보면요. 이 과학 과목만 먼저 볼게요. 맨 밑에 보면 물리화학, 생명지구, 우리 물화생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물화생지가 크게 변화된 점이 8과목으로 파생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물리2, 화학2, 생명2, G2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쪼개져서 8과목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고2, 고3 애들도
이과를 가는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이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인데 1학년 때 여름방학 때쯤에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얘네들도 했었어요. 얘네 다 과거니까 했겠죠. 근데 저는 이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해버리면 등급을 난 못 달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뭐 사탐 과목들을 선택을 해봤다라고 해볼게요. 사탐 과목들 뭐 이런 거, 뭐 윤리와 사상이나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봤다라고 할게요. 저는 이과 가고 싶은데 현재 고2인데 과연 얘가 갈 수 있을까요? 뭐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물론 지원은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붙을 확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현재 고2, 고3 애들도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진로에 맞춰서. 물론 그것도 학교마다 어떻게 교과목에 편제가 되어 있는지도 다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물화생지는 당연히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투, 화투, 지투, 생투, 다 있습니다. 걔네도 다 있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는 어떤 일반고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일반고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2에서는 웬만하면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아무튼 고2, 고3 애들도 선택 과목은 굉장히 중요했다.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근데 지금은 다른 점은 다만 과목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보편적인 건데요. 지금도 나 이과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 선택은 2학년 때 무조건 다 배우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로 선택에서도 저 이과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의대 계열이나 또는 공학 계열을 가고자 하는 친구라면 기하랑 미적분 2는 무조건 그냥 다 수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고2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수학과 문화를 선택할지, 수학 과제를 탐구할지, 실용 통계를 선택할지, 이게 사실은 지금은 그냥 변수로 하나가 더 생긴 거지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과목의 폭이 더 넓어진 것 뿐이지 사실 선택 과목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선택 잘못하면 완전 다 떨어지겠다, 지금부터, 이게 아니라 과거부터도 계속 그랬습니다.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중3 자녀분 혹시 첫째이신 거예요? 두 분 다? 어머님은? 그럼 첫째분은 몇 학년인 거예요? 현재 고2죠. 그럼 잘 아실 거예요. 고2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목이 쪼개지니까 학생 수가 줄면은 퍼센테이지가 줄까봐. 그쵸. 그게 무서워서 그쵸. 그게 가장 고교 학점제에서도 가장 큰 잔점 중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 수학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경제 수학을 선택을 해버리는 순간 선택하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 그래서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인원이 적을수록 등급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과목으로,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수학으로만 몰릴 수 있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2015 지금 현재 고2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부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낼 때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건지 학생부 교과전형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도 대학교, 상위권의 대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수 인원일수록 등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등급을 더 잘 딸 수 있는 수월한 과목으로. 근데 대학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하는 역량이 3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학업 역량, 두 번째 진로 역량,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인데, 두 번째 진로 역량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진로 역량이라는 거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 성취도, 이 2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고3이 돼서 수시 원서 접수를 서울대에 접수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친구는 경제 수학을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내가 그 과를 가려면,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 친구 이걸 선택하다고 인공지능 수학을 했네. 왜냐면 내가 지원한 학교에는요, 우리 학교의 교과목 편제까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너는 너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해버렸구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감점 요인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꼭 등급에만 얽매이지 말고 등급과 원점수를 떠나서 그 교과목 세특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 친구의 지적 호기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안 드러나고 있는지를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니까, 그래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꼭 선택하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등급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다른 과목으로 피해버린다? 이것 또한 굉장히 유불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편제표도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너는 분명히 이 진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을 선택을 안 했구나. 등급을 따기 수월한 과목을 선택을 해버렸구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등급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은 내가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질지언정 원점수가 높고 교과 세특 부분에서 지적 호기심이 잘 드러나진다면 이것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과 전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교과라는 건 아무래도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거니까, 정량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죠. 하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 즉 고교 학점제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지금 현재도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 2028 대입에서는 지금은 7대3 비율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더 평가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6대4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서류 평가에서도 당연히 진로 역량이라는 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을 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져야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등급에만 얽매여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고3이 되었을 때는요, 수시 컨설팅을 받으러 올 때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저는 종로학원에서 경북 지역만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 이 대구만 안 했어요. 제가 뭐 안동, 창원, 부산, 산청, 합천 여기만 제가 다 담당을 했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친구가 창원의 어느 여고였는데 컴공을 가고 싶다고 해서 컨설팅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생기부를 보니까 너 왜 물리를 선택을 안 했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물리를 못 한대요. 그래서 선택을 안 했대요. 아니 왜 그런 경우가 어딨어? 컴공을 너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면 물리를 선택을 해야지. 물론 컴공을 너가 집어넣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너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90% 이상의 확률로 이 과목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정말로. 너무 그래서 등급에만 절대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원점 수와 그 다음에 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선택 과목 한번 보시라고 표 테이블 한번 넣어봤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서울 상위권의 대학들은요, 선택 과목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런 자료들을 많이 발표하거든요. 상위권의 대학은. 이거는 이제 경희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뭐 예를 들면 저거 볼까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인공지능학과 컴공 오려면은 수학교과에서는 무조건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해야 되고 수학 권장 과목으로서는 인공지능 수학을 수강을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발표 자료까지 항상 자료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한다면 이런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의대 계열을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다 해야 돼요. 이 수학은 진짜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도 다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의대 가는 친구들 중에서는 물리까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물리까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화생지는 무조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과목 선택해야 돼요? 지구과학도 필수 권장 과목은 아니지만
대부분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물화생지를 거의 다 많이 선택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화생지 또는 물화생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의대에서는 대부분 이제 물리는 별로 그렇게 권장 과목으로 이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왜요? 물화생인데. 아, 괜찮습니다. 뭐 꼭 지구과학을 안 했다 해서 그게 유불리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지구과학을 선택을 많은 친구들이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물화생보다는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점수 따기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물화생은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고 이 응용해야 되는 자기 본인의 능력도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의대 계열은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녀분이 중3이어서 의대 계열을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의대 중에서도 의예과 갈 거야, 또는 뭐 한의대 갈 거야, 치의에 갈 거야 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냥 나는 무조건 의대 중에서 의예과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의예과 중에서도 나는 어떤 과를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 가고 싶어, 정형외과 가고 싶어, 나만의 진로 목표가 꼭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융합 선택 과목들 있죠, 여기 수학에서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진로 목표가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만이 수학 과제를 탐구를 해야 할지 실용 통계 과목을 선택을 할지가 이게 눈에 딱 잡혀요. 그게 아니면 이 셋 중에 뭘 해야 되지 도대체 여기에 막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진로 목표만 구체화가 된다면 융합 선택 과목에서도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에서는 소인수 선택 과목, 뭐 교원 수급 등으로 편성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 과정을 학교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운영을 한다라는 것도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급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편성이 안 됐다. 근데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너무 인원수가 적어서 폐강이 돼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 내 거점 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에 내가 직접 가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다 수강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되었다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그 과거부터도 시작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고급 물리학을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폐강이 돼버렸어요. 아 근데 저 옆에 학교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 아이 학원 시간도 걸려 있어요. 학교 끝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시에서 고교학점제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너무 등급에 얽매여 있지 마라.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나타내야 되고, 원점수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 자체도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기부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녀분이 고2 친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이면 1년 내 국어 과목 1500바이트 끝나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학기 단위로 교과목이 편성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다 해가지고 대충 해버리는 순간 당연히 교과 전형에서도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거죠. 서류 평가가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가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열심히 잘 구체적으로 진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28 정시에서의 변화가 또 가장 큰 핵심 포인트죠. 지금은 현재 고2,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들로 나뉘어져 있죠. 뭐 국어는 언매나 화작이냐, 또는 수학에서는 미적이냐, 기하냐, 확통이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지만 현재 2028 대입에서는 문이과를 통합해서 수능을 치룬다라고 해서 다 공통사회, 공통과학, 다 공통적인 과목들로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라는 문과 계열의 범위에서만 나오는 수학의 문제를 푸는 게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또 단점이 뭘까요? 수학이 이과의 범위가 아니라 문과의 범위로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친구들이 많을까요? 네. 당연히 뭐 문과 친구들이 불리할 수도 있고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본인의 실력을 뽐낼 수가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변별력이 낮아졌다 이거라기보다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동점자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동점자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러면 유불리가 판가름되는 게 다른 과목에서의 중요성도 굉장히 올라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 과목. 국어 과목에서의 판가름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국어 과목에서의 판가름을 내려면은 뭘 잘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학의 점수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수학의 기본 점수가 받쳐주지가 않으면 국어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런 거의 효용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공통 수학으로 시험을 치르게 됐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에서 유불리가 판가름이 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은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과목, 국어에서의 내가 승부수를 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이 저렇게 공통 과목들로만 대입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또 뭐가 약해진 거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리긴 했지만 변별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된 거죠. 아니 모든 친구들이 그럼 다 잘 볼 거잖아요. 상위권의 친구들은. 그쵸? 그럼 이 친구들을 또 줄 세우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줄 세우려면 당연히 서류평가가 또 도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확정이 된 건 없어요. 아직 학교에서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을 발표한 학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2028 대입을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학교는 없는데 당연히 예상컨대 당연히 난이도의 변별력이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동점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럼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처럼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학교가 당연히 다 하게 되겠죠. 서류평가를 실시를 하든 아니면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집어넣든 다른 외적인 요소가 당연히 더욱더 많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지금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고의 특징이 그냥 표준편차로만 말씀드리자면은 1학년 때는 대부분 일반고에도 표준편차가 막 엄청 넓지가 않아요. 대부분 막 15에서 18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열심히 다 공부해요. 근데 1학년을 지내고 나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학교에서 등급 따기가 좀 힘들다. 아, 나는 수시로 가는 거는 좀 생각을 좀 접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고의 표준편차를 보게 되면 엄청 급격하게 20점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표준편차가, 범위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 정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신이 따기가 힘드니까 다 정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공통 과목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정시가 재수생들한테만 유리한 거잖아요. 걔네는 1년 동안 이것만 잡고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현역의 친구들도 난이도가 다소 낮아짐으로써 얘네도 충분히 정시로도 비벼볼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현역의 친구들도 정시는 학교를 다니면서 얘네도 공부하면 당연히 재수생 애들이랑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실력은 갖출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교과 내신도 같이 챙겨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현역 애들도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얘네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신도 같이 챙기면서 충분히 수능 공부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이 되어진 거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출제 범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정시에서는 지금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 특히 서울대는요, 지금부터도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60%, 교과 40, 또는 일반 전형에서는 2단계로 나뉘어서 뭐 수능에서의 성적 2배수로 뽑고 2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80%, 교과 20%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수능 100%가 아니라 수능 95%, 교과 5%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수능을 내가 다 잘 봤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세트까지도 얘네는 다 평가를 합니다. 서울대는. 굉장히 힘든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 일반 전형은 수능 100% 선발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수능 80%, 교과 20%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세특은 평가하지 않고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드러나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요 과목들로만 다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위권의 대학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평가하는 학교는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떤 학교는 뭐 면접을 넣는 학교도 당연하게 생기게 될 거고요. 네. 연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형 1만 저렇게 써놨는데,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유형 3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걔네는 면접까지도 수능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됨으로써 가장 큰 장점은 탈고교화를 막겠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탈고교화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내신 망했어. 나는 그냥 아예 학교 자퇴해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정시 준비할래.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현재 진짜 많거든요. 그 고교학점제에 해당하는 친구들 말고 현재 고2, 고3 친구들 중에. 근데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하게 된 거죠. 제 설명을 그냥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도 저렇게 서류평가를 하는 학교가 많은데, 내가 학교에서 내신 잘 안 나오는데 내신 다 포기해버리고 정시에만 올인한다 해서 아무런 승산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검정고시는 또 어떻게 평가할지도 아직도 미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탈고교화를 막겠다.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게끔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도입의 목적이자 취지인 것처럼 탈고교화를 막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모든 친구들이 고등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 설명회를 듣고 가장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두 가지로만. 수시와 정시로만. 이 두 가지로만 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정시에서는 지금처럼, 서영고에서 지금처럼 서류평가를 하는 학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교과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대, 뭐 경희대, 동국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북대 이런 학교처럼 뭐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학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뿐이지,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뭔가 더 신설이 되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막연한 두려움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 내신도 챙겨야 되지, 아까 제가 생기부 서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행평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수능까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아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고 친구들은 그래도 기회인 게, 원래는 자사 특목고 애들만 이런 심화 과목들을 많이 수강할 수 있었던 것들을 걔네는 그래서 생기부에서 많이 뽐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친구들은 어떻죠? 자소서도 없고 뭐 소논문 기재도 안 되고 수상 경력도 대입에 반영이 안 되고 독서 활동량도 대입에 반영이 안 되고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요. 오로지 그냥 세특만 반영이 됩니다. 나를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심화 과목들을 수강을 함으로써 나의 진로와 관련된, 나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깊은 탐구들을 하면서 나의 생기부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또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또 오히려 이걸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명히 포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아, 나는 생기부 서류 관리 안 할래. 너무 많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하게 많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아이만 잘 챙겨져 나간다면 원점수가 높이 확보되고 그러진다면 저는 나중에 2028이 되었을 때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설명에도 저도 일부러 참석도 많이 해보고 저도 많이 설명회도 진행해보고 이번 수시 원서 접수 때도 컨설팅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그 어머님들께서도 설명회들은 정말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수시 원서 접수 시즌이 다가와서 아이와 어머님이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열에 8분이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아이 생기부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우리 아이 생기부가 다른 친구들과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앞으로의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그 밑으로 서성한 중경외시 입결 커트라인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벌써 이런 거에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여기에 그냥 얽매이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진로가 무엇이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그것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3이 되어서 수시 시즌이 다가왔을 때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컨설팅을 받을 때 저도 해드릴 수 있는 내용도 많고 이런 방향이 있어요. 생기부 서류도 좋고 일단 내신 성적도 좋으니까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내신에만 내신 등급에만 얽매여 있어 버리면 서류 관리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절대 몇 등급 이상이 되어야만이 뭐 의대를 간다. 서영고를 간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아이의 원점수 확보와 생기부 서류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거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정말 그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입결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이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수시 원서 접수 한 5월 달쯤? 5월이나 6월 달쯤 뭐 그런 거 설명회 하는 학원이 있다면 그런 데 가셔서 입결 변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는 유튜브에서 그때 가서 들어보시는 거지 지금부터 절대 등급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등급이 안 나오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갈까? 소위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전학 갈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혀 두려울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고 단계적으로 제가 다음 설명회 때도 뭐 여기 관내 지역의 3개 학교 정도를 분석해서 이 학교는 과목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세특을 어떻게 작성을 해주는 것 같더라 라는 식으로 제가 3개 학교를 분석을 하는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네, 그때 가서 아직 고등학교를 지금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도 해야 되고 뭐 몇 지만까지 적어와라 뭐 분명히 이럴 수 있을 텐데요. 너무 거기에 지금 또 현혹돼 가지고 큰일 났다. 이 학교 가면 뭐 등급이 어떻게 나오네 저렇게 나오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제가 설명회 10월 18일 날 하는 거 들어보시고 아 우리 아이 성향에 맞게 이 학교를 선택해야겠다 라고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솔직히 아직 네. 아예 본인 스스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네. 모르겠다고 하는데 맞아요. 다 그래요. 올라가서 이런 뭐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본인이 뭐가 되겠다는 그쵸. 확신조차도 없는데 맞아요.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그쵸. 그게 사실 그게 제일 맞아요. 스트레스죠. 너무 힘들고 아니 어린 나이에 어떻게 벌써부터 뭐 직업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러냐. 다음날 일어나면 꿈이 항상 바뀌는 아이들인데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는 현실적인 교육 체계가 저도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대입을 위해서 가짜의 꿈을 그냥 부모님과 아이와 같이 그냥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가짜의 꿈을.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실제 꿈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대요. 근데 웹툰 작가, 너무나도 제가 들었을 때, 그래,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 너 의견 존중해, 리스펙해.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웹툰 학과가 상위 15개 대학 중에 웹툰 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을까? 수도권에도 그런 학교가 있을까? 없잖아요. 그런 학과들은 대부분 다 전문대에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항상 그런 친구들한테는 너의 꿈은 그래 웹툰 작가가 되는 거는 나도 존중하고 너가 나중에 진짜 성인이 되었을 때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정말 나도 박수 쳐줄게. 근데 우리는 대입을 위해서 만난 거니까 그냥 가짜의 소설의 꿈을 만들자. 먼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먼저 정해져 있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 과목을 당연히 잘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가짜의 꿈을 만들어내기 전에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계열만큼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성향을 보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은 판가름은 그래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이과 계열의 성향인 것 같다. 또는 문과 계열의 성향인 것 같다. 이 문이과 계열의 성향만 파악하셔서 계열만 일단 정해 놓으시면 돼요. 계열만 정해 놓으시면 우리 아이가 고1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공대를 희망했는데 갑자기 2학년 때 의대를 가고 싶대요. 막 성적이 막 잘 나와요. 그래서 공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물화생지를 다 선택을 했어요. 또는 물화생 선택했어요. 어때요? 2학년 때 의대를 가고자 해서 진로의 꿈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이미 선택 과목은 잘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크게 없어요. 계열만 정해져 있으면. 어차피 이과 계열 가는 친구들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똑같아요. 물화생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물화생지에서 2과목이 아니라 지금 8과목으로 다시 편성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쪼개져서.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영재, 물질과 에너지 이건 딱 봐도 물투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세계,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네, 어차피 이과 가는 친구들이 이거 다 선택해야 돼요. 공대를 가든 아니면 생명공학 계열을 가는 친구들이 의대 계열을 가는 친구들 이거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 쪽이면 영어 교육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얘는 선택을 했어요, 벌써 계열을. 네. 했는데 그러면은 제2외국어를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2외국어 대신 요즘에 한문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게 더 좋죠. 그래요? 네. 한문은 어차피 얘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는 한문의 기본 스펙을 깔아주더라고요. 네네네. 아예 그냥 선택을 안 맞아요. 하고 나뉘니까 만약에 얘가 어느 쪽으로 간다면 제2외국어가 거기가 불어를 가르치니까 얘는 그거 싫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선택을 안 하고도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거점 학교 가서 1어를 배워야 되는 건지. 아니요. 꼭 선택을 안 해도 가능한 거죠.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현재 중3 자녀분이요? 네. 근데 영어 교육으로 생각 좀. 네. 이게 수학이 곱하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맨날 한다 해서 이번에 그 2학기 때, 1학기 때에서 2학기 넘어갈 때요. 지금이 아니고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갈 때 화학을 선행을 시켜봤는데 약학과를 가려고 선행을 시켜봤는데 멘탈이 너무 털린다는 거 얘기해갖고 그 담당 선생님도 피울면서 쫓아오는 느낌이라고 애가 너무 보고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통과학은 애가 너무 수월하게 즐기면서 하는데 화학이 너무 피닦아가면서 오는 느낌이 들긴 든다 하더라고요. 심화를 했을 때 얘가 모의고사 그걸 점수 받을 수 있겠냐 하는데 성향 자체가 너무 문과 계열이니까 어느 쪽으로 갔어야 되니까 차라리 어느 쪽으로도 영어 선생님도 조금 무시하시더라고요. 영어를 너무 점수가 고점이 나오니까 모의고사를 쳐봤어요. 근데 영어는 고3 모의고사도 점수가 1등급이 나오는데 수학은 2, 3등급, 화학도 2, 3등급 나오니까 얘가 아예 그냥 이쪽으로 틀려가더라고요. 국어하고 영어는 고3 쳐도 1등급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틀려가더라고요. 성향이 딱 이쪽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쪽으로 밀어주세요.
네. 고민했는데 그래 제2외국어가 얘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는 프로밖에 없으니까 다른 학교 가서 참강을 들어야 되면은 세특이 조금 화려해지려나 그 생각을 조금 하고.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원 스케줄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좀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하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고교학점제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기회 시간이 되신다면 꼭 유튜브나 다른 것들을 참고하셔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친구들 거 입시 영상 같은 것들 많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수시에서 정말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정시에서는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그게 한번 또 들으시면 오늘 제가 했던 말씀 내용들이 또 다르게 들릴 거예요. 네. 그런 게 한번 또 저는 듣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도 있어요. 국제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그게 후기 특목고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을 학교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국제고로 가는 게 애들한테 더 유리한 게 있지, 언어 발달된 애들이. 아니면 일반고 갔을 때, 나중에 갔을 때 이게 더 유리한 건지, 그게 아직 고민 조금 돼가지고. 맞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유불리도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의 그런 언어 발달이나 그런 역량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이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제고 같은 경우는 워낙 언어 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서 경쟁을 했을 때 얘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고에서 근무할 때도 전학생 이탈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학교도. 우리 아이가 해당 중학교에서는 난다긴다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교 왔더니 다른 학교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애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내가 한두 개 틀린 거 가지고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야 라고 한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의 성향을 보았을 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또 단체적으로 기숙사 생활하는 이곳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뉴스에서만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 학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경우를 그 학교에서도 여러 번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또 이렇게 제가 설명회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항상 네,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진행을 하니까요. 네.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